자,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탄력성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교재에서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균형의 결정까지 했어요. 자, 오늘 지금 유량, 저량, 요거는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소득이라 그랬죠. 소득과 관련되는 것들은 전부 유량 개념입니다. 저량은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게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자산과 관련되는 것들은 전부 다 저량 개념입니다. 자산은 뭐 더하기 뭐라 그랬어요? 부채 더하기 자본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용어들입니다. 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자,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수요량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수요량은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표시한 것. 이건 뭐 특별한 적은 없습니다.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요 결정 요인,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공급 결정 요인,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입니다. 수요에서는 가격 말고 소득, 관련재 가격, 기호, 인구 등등등등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세 가지는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가격, 소득, 관련재 가격, 이 세 가지. 배 가격이라든가 귤 가격이라는 다른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아파트와 관련되는 것은 빌라나 단독이 될 것이고, 빌라와 관련되는 것은 단독이나 아파트 이런 것이 될 것이고, 이게 이제 관련재 가격이에요. 다음에 공급에서는 가격 말고 뭐라 그랬어요? 생산 요소 가격과 생산 기술 수준입니다. 자, 일단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변할 때 수요하고자 하는 양 또는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는 것은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고, 이것은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같은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로 나타난다 그랬죠. 근데 수요 변화는 선의 변화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바로 수요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수요 증가, 왼쪽으로 가는 것은 수요 감소입니다.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수요량 증가, 왼쪽으로 가는 것은 수요량 감소. 반대로 공급 곡선의 경우도 왼쪽으로 가면은 공급 감소, 오른쪽으로 가면은 공급 증가. 이 같은 공급 곡선상에서 이 높낮이가 바뀌면서 가격이 바뀌면서 이렇게 커지는 것은 공급량 증가, 작아지는 건 공급량 감소. 이렇게 됐죠? 다음에 이제 균형에 결정했습니다.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똑같지 않은 것은 불균형이고요. 초과 공급, 위에서는 초과 공급이 나타나고요. 아래서는 초과 수요가 나타납니다. 초과 공급이 나타날 때는 가격이 하락해서 균형으로 가는 거고요. 초과 수요가 나타날 때는 가격이 상승해서 균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 상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균형의 이동입니다. 자, 그 균형의 이동은 뭔가 새로운 요인이 나타난 겁니다. 이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는 것은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자, 어떤 동네에 평당 1,000만 원에 한 달에 50건씩 거래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당 1,000만 원에 50건씩 거래가 됐다면 그 동네에서 이 몇 개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하나당 몇 건씩 해서 그냥 먹고 사는 상황이에요. 매달 50건씩 체결이 되는 거예요. 매달 기간을 정해놓고. 근데 이제 안정적이죠. 안정적인데 보통 우리 현실에서는 균형이란 말 쓰던가요? 현실에서는 안 쓰죠. 근데 균형이라는 말은 안 써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똑같아야 균형인데 똑같을 수는 없는데, 근데 가격이 큰 변함이 없이 그냥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걸 나타내는 분명히 뉴스 같은 데 보면 그 말이 있습니다. 침체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경기가 호황하면 올라가는 거고, 가격 안정적인데 그걸 나타내는 그 시장 상황이 그 상태에 있다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글자로 얘기합니다.
보합이라 그래요. 보합. 보합이란 말 못 들어보셨어요? 보합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 보합이라는 말이 딱 똑같지는 않아도 거의 비슷해서 가격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해요.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가격이 내려가지도 않고 이렇게 거의 비슷한 상태. 이론적으로는 균형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표현을 쓴다고요? 보합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근데 그게 경우에 따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약보합이다, 강보합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약보합이라는 얘기는 약간은 가격이 내림세 같은, 강보합은 약간은 가격이 오름세 같은 그런 보합을 강보합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균형인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보합 상태. 현실적으로는 보합 상태인데 어떤 동네가 근데 뉴스가 난 거예요. 그 동네에 무슨 공사가 그리 간대요. 공사가 그리 간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게 뭐 때문에 올라갈까요? 수요 공급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이제. 그게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고요. 이 수요가. 지금 평당 1,000만 원에서 늘 50건씩 거래하고 있는 균형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시장에 사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게 가격이 변한 거예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 거죠. 그러면서 증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 자체를 새로 그려야 되죠. 가격 외의 요인이니까. 어느 쪽에 그려야 돼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교차점이 이게 이제 이 수요 곡선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공기업이 들어오기 전에 수요 곡선이고 이제 공기업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수요 곡선이니까. 그러면 교차점이 요 점에서 뭔 점으로 바뀌어요? 요 점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균형점이 이동한 거예요. 그게 균형의 이동이라고요. 그러면은 원래보다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중개사무소는 체결 건수도 많아지는 거죠. 이게 돈 되는 거죠. 이게 됐나요? 자, 이거는 뭐를 그린 거예요? 수요 증가를 그렸죠.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수요 감소도 있을 수도 있고 공급 증가가 있을 수 있고 공급 감소가 있을 수 있죠. 그 경우에 따라 균형이 변하는 것을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할 때만 그리는 게 아니라 공급이 증가할 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급이 증가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원래 요 상태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원래 요 상태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알면 이제 시험 치기 직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요거 묻는 거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이걸 안다면은 지금 시험 치기 직전 상태가 이미 된 거예요. 여기서 더 있으면 가르치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할 게 없어요. 지금 앞으로 12개월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다 가르쳐 버리면 제가 앞으로 뭘 먹고 살라고.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자, 근데 그래도 가르치는 사람도 그게 아니거든요. 뭔가를 더 하나라도 더 가르쳐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이 자꾸 생겨요. 자꾸 잘 따라오다 보면은 좀 더 해도 되겠구나, 더 해도 되겠다 이런 욕심이 생겨요. 자, 근데 요거는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상식적인 수준으로도 알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게 상식적인 수준으로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기초가 다져지면은 나중에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완전 그 몸에 체화가 되기 때문에 그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여기서 질문하는 게 앞으로 뭐를 질문하는가 하면은 앞으로 질문하는 게 이게 이제 가격인데요. 균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 균형 거래량을 묻는 거예요. 체결 건수. 이제 중개사무소에 계약서 쓰는 그 숫자.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이걸 두 가지를 물어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수요 증가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균형량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균형량이 늘어나잖아요, 체결 건수가. 그 체결 건수가 균형량입니다. 그게 증가하거든요.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 이게. 올라가죠.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자, 방향이 어떻습니까? 다 똑같죠? 근데 이걸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뭐 학습 내용이고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 방법이에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아는 방법이냐? 일단 시장이라는 무대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들이든 공급자들이든 더 북적북적 거려지면 체결 건수가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많아지죠. 시장이라는 건 북적여야 돼요. 자, 중개사무소에 사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든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든 중개사무소는 사람들이 북적거려야 됩니다. 그래야 한 건이라도 체결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팔이 날리고 있다면 그게 체결이 되겠습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 수요자들이 시장이라는 무대에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거래 건수는 어떨 수밖에 없다고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은 공급도 증가한다면은 시장이 더 북적거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더 북적거려지는 거죠. 그러면 거래량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균형량은 이 단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균형량은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증가라는 말이 나오면 균형량은 증가해요. 그럼 수요 감소 이렇게 나오면은 균형량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파장 분위기. 공급 감소해도 균형량은 감소해요. 이게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면 거래량은 늘어나고 빠져나가면 거래량은 줄어드는 거죠. 다만 수요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때는 균형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은 올라가지만 공급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때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거 주식하는 사람들 금방 알 거예요. 어떤 날 거래량이 터졌어요. 터졌는데 하한가예요. 막 트럼프 당선되던 날. 거래량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날 하한가란 얘기는 그날 사람들이 다 어떤 행동을 했다는 얘기요. 팔라고 막 내놨다는 얘기죠. 떨어지는데도 계속 파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어떤 날 거래량이 엄청 터졌는데 상한가예요. 그거는 그날 사람들이 엄청 샀다는 얘기죠.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수요 감소, 공급 감소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근데 이거 다 하는 건 진짜 시험 치기 직전에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까먹어도 돼요. 제가 조금 오버해서 여러분들 과식하게 했는지도 몰라요. 너무 잘 따라왔기 때문에. 아무튼 나중에 이걸 할 거라고요. 이걸 하는 게 뭐라고요? 이동이요, 이동. 이동을 잘 하려면 뭘 잘 해야 돼요? 수요 변화, 공급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락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이라는 걸로 넘어가면 돼요. 자, 이제 교재에서 좀 체크를 해드리고 탄력성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교재에서는 자, 30쪽에 수요와 수요량 해서 수요의 개념 해서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에 나오고 있죠. 그게 유량 개념이고 소비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의사, 계획을 말하며 자, 이렇게 그러면서 제 밑에 숫자로 1, 2, 3 돼 있죠. 1번이 유량을 나타내는 것이고 2번은 사전적 개념이고 3번은 유효 수요를 나타내는 거예요. 순서대로.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그럼 더 이상 뭐 여러분이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근데 2번에 수요 법칙이란 문자가 있죠. 글자 있죠. 단어. 자, 수요 법칙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이건 뭐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닌데 어렵지는 않아요. 수요 법칙이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은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은 이 관계를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이 반비례 관계를. 가격이 변하는 방향과 수요량이 변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죠. 이 반비례 관계를 뭐라고 한다? 수요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다음에 수요 곡선 아까 다 설명드렸고요. 됐고요. 다음에 수요 변화, 수요량 변화 다 했죠? 수요량 변화 그 옆에다 뭘 써놓으면 돼요? 점의 이동, 그 재화 가격 변화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놓으면 그 문장 단락을 다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인문서니까 좀 뭐 별 관계는 없지만 가능한 한 이제 처음 보실 때는 연필로 쓰십시오. 사랑은 연필로 쓰라 그러잖아요. 혹시라도 잘못 쓰면 지웠다 새로 쓸 수 있게. 처음 볼 때는 이게 중요한지 중요도가 낮은지 이게 분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얘기해 드리기는 하겠지만 처음에는 될 수 있으면 연필
왜냐하면 앞으로 몇 번을 봐야 돼요. 지금 이건 인문서는 괜찮아요. 나중에 기본서 받으시면 꼭 명심을 하십시오. 1, 2, 3, 4, 5, 6 계속 이렇게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한 걸 쓰지 마시고 처음에는 연필로. 아시겠죠? 자, 그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고요. 옆에다가 점의 이동, 그 재화 가격 변화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수요량 변화는 오른쪽 위에 수요 변화는 그는 선의 이동, 그 재화 가격 외의 변화죠. 이런 변화는 증가도 있고 감소도 있다 그랬죠. 증가는 오른쪽, 감소는 왼쪽. 자, 그럼 공급과 공급량. 자, 이것도 마찬가지. 수요에서와 대칭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돼요. 네,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공급의 변화 다 이제 했어요. 시장 균형의 변동해서 시장 균형 있죠? 시장 균형은 뭐예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 같은 상태. 다음에 시장 균형의 변동 있죠? 그 변동에서 밑에 1번을 보세요.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만 변화하는 경우 했죠? 자, 그 중에서 지금 괄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급은 불변인 반면 수요가 변하는 경우 했죠? 자, 그 경우가 이 경우죠. 수요가 변하는 경우 중에 수요 증가는 여기 있죠? 수요 감소는 안 했고요. 그 반가로 2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수요는 불변인 반면 공급이 변하는 경우 했죠? 공급이 변하는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만 제가 나타낸 거예요.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는 제가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만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그리고 2번을 보세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하는 경우도 있죠. 요거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건 지금 설명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수요도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도 증가하거나 또는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데 지금은 넘어가십시오. 자, 이제 넘어가셔서 탄력성 들어갑니다. 자, 탄력성은 이게 이제 중요도도 높고 난이도도 높습니다. 올해 수요 공급에서 4문제 출제됐는데 그 중에서 4문제 모두 탄력성과 관련이 돼 있어요. 4문제 모두. 그만큼 탄력성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자, 이 탄력성이라는 거는 어떤 충격을 줬을 때 그 반응의 크기가 큰지 작은지를 나타내는 물리학적 개념이에요. 원래는 물리학적 개념인데 이걸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여기에 경제학에 도입한 거예요. 물리학의 개념을 이게 경제학에 도입을 한 것이어서 약간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떤 충격을 줬을 때 반응이 크냐 작으냐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에 비해서 반응이 작으면 비탄력적인 거고요. 충격에 비해서 반응이 크면 탄력적인 거예요. 지난주에 뭐 전국에 무슨 100만 촛불이니 뭐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반응이 있는 것 같더니 다시 원상복귀 됐죠. 이건 무슨 상태예요? 비탄력적인 거죠. 반응이 별로 없는 상태, 비탄력적인 상태. 근데 약간 어떤 충격을 줬는데 반응이 크게 나타나면 그거는 탄력적인 상태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뭘 보고 탄력성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앞에서 수요 결정 요인에 뭐가 있었어요? 가격도 있고 소득도 있고 관련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변하면 뭐가 변해요? 수요량이 변하죠. 충격이 뭐가 되는 거고요? 가격이나 소득이나 관련제 가격이 충격이 되는 거고 반응이 뭐예요? 수요량이 반응이 되는 거예요. 또 가격이나 생산 요소 가격이나 생산 기술 수준이 충격이 된다면 공급량이 반응이 되는 거예요. 결국 반응이라는 것은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 반응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그냥 수량이에요, 수량. 그러니까 이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이거 살펴보는 게 바로 탄력성이에요. 수량이 많이 변하는 재화가 있고 수량이 적게 변하는 재화가 있어요. 그 수량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수량 변화의 크기. 이 수량 변화 크기 정도를 나타내는데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근데 수요에도 탄력성이 있고 뭐도 탄력성이 있고요. 공급에도 탄력성이 있단 말이에요.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를 보느냐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보느냐. 근데 이게 훨씬 중요해요. 아까도 수요를 해놓으니까 공급은 자동으로 결정됐죠. 아주 간단하게. 예, 그 주의할 거 두 가지. 생산 요소 가격, 생산 기술수. 이것만 주의하면은 이제 다 이제 대칭적으로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 이건 뭐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에요. 이걸 이제 수요의 탄력성을 주의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수요 결정 요인의 중요한 거 세 가지 늘 나올 수 있는 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가격, 소득, 관련재 가격 요 세 가지예요. 자,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거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제가 지금 요렇게 썼죠. 요렇게.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분자에 수요량 변하는 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이 분수꼴로 나타낼 때 분자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숫자가 커지는 거잖아요. 이게 크다는 게 수량 변화가 크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자의 수요량 변화율을 써요. 수요량 변화율. 이게 클수록 뭐가 크게 변한다? 수량이 크게 변한다. 이게 클수록 탄력성이 점점 더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가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거 보는 거예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것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대응하도록 이렇게 분모 분자가. 자, 그러면은 이거 맞춰보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 보는 거예요. 분모에 뭐가 들어가고요? 소득 변화율 분의 분자에는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가 남아 있을까요? 수요의 무슨 탄력성? 관련재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지 않고 교차 탄력성이라고 불러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요 놈은 사과 가격 변할 때 사과 수요량 변하는 거예요. 배 가격 변할 때 배 수요량 변하는 거예요. 가격 변하는 놈과 수요량 변하는 놈이 같은 놈이에요. 근데 요 놈은 아까 배 가격 변할 때 사과 수요량 변하는 거 보는 거죠. 사과 가격 변할 때 배 수요량 변하는 거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차하고 있죠. 배 가격 변할 때 사과 수요량 변할 수 있잖아요. 배 가격 변할 때 배 수요량만 변하는 게 아니고 배 가격이 내려가면은 배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사과 수요량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배 가격 변할 때 사과 수요량 변하는 거 볼 수도 있고 사과 가격 변할 때 배 수요량 변하는 거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탄력성이라고요? 교차 탄력성이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면서 X제 가격 변화율분의 가격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 변하는 재화가 같은 재화, 다른 재화? 다른 재화라고요. 이게 Y제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아까 가격, 소득, 관련재가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한 개밖에 없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밖에 없고요.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 변화율 분의 공급량 변화율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끝이에요. 됐나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얘네들은 이론적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만 더 들어가면 돼요. 얘네들은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게 재화의 성격이 달라.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리면 이제 감당이 안 돼요. 여기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나중에 요럴 때는 무슨 재화, 무슨 재화, 무슨 재화, 무슨 재화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요.
물론 여기서 계산 문제도 나오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교재에 절대값이 빠져 있어요. 34쪽 보세요. 34쪽에 그 중간에 공식이 있죠. 수요의 탄력성 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말하는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 나누기 가격 변화율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 절대값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절대값이 있어야 돼. 절대값이. 절대값이 빠져 있어요. 지금. 절대값이 빠져 있습니다.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야 돼요. 그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원래 가격분의 가격 변동분 분의 원래 수요량 분의 수요량 변동분 이렇게 돼 있죠. 그 맨 끝에 공식은 여러분들의 그 수학 실력에 따라 공식을 안 외워도 될 분도 계세요.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안 외워도 돼요. 150만 원에서 평당 180만 원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몇 퍼센트 상승하거나 또는 하락할까요? 변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거 퍼센트 계산할 수 있으면 마지막 공식 안 외워도 되고 이 퍼센트를 계산 못하면 마지막 공식 외우시고 퍼센트 계산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죠? 150분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 모든 계산은 돈 계산으로 하세요. 돈 계산. 내가 150만 원 투자해서 180으로 됐다면 이 말이에요. 150만 원 투자해서 180만 원 됐다면 그러면 30만 원 번 거죠. 원금 얼마에? 150만 원에 이렇게 계산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부터는 계산기가 해주니까. 이거 계산기 들고 갈 수 있어요. 계산기 들고 가서 하면 되니까. 그럼 0.2잖아요. 0.2는 몇 퍼센트? 퍼센트로 바꾸려면은 곱하기 100 하면 되죠. 곱하기 100 하면은 20%, 이 퍼센트의 의미는요. 퍼센트의 의미는 곱하기 100분의 1이거든요. 그럼 100%를 곱한다는 얘기는 100 곱하기 100분의 1을 곱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1을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퍼센트의 의미가 100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100%를 곱한다는 얘기는 1을 곱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바꿀 때는 그냥 100%를 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곱하기 100을 할 때는 퍼센트가 붙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20%가 나오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 가격이 150에서 180으로 변할 때 수요량이 1200개에서 900개로 줄어든다면 수요량 변화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1200분의 얼마요? 1200만 원이 나가서 900만 원이 돼서 돌아오면 마이너스 300이라고요. 마이너스 300. 모든 계산은 돈 계산으로. 모든 계산은 돈 계산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손해받는지 수익 났는지에 따라 다 나온다고요.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되면은 자,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해준다고요? 계산기가 마이너스 0.25 하면은 마이너스 25% 이렇게 해서 탄력성을 구할 때 어떻게 해요? 가격 변화율 20% 분의 수요량 변화율 마이너스 25% 해서 절대값을 씌운다고 여기에. 그럼 여기가 20% 분의 마이너스 25% 해서 절대값을 씌우니까 1.2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가 있어요.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 분수꼴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분수꼴에서 분모 분의 분자 이렇게 할 때 분모와 분자 부호가 서로 다르면 전체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도 뭐예요? 마이너스죠. 이 전부 다 0보다 작습니다. 얘도 0보다 작고 얘도 0보다 작아요. 근데 우리
수요는 어떻습니까? 아까 수요 법칙했죠? 수요 법칙이 뭐라 그랬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내려가고, 요게 분모입니다, 요게 분자고요. 분모가 플러스, 분자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증가하죠? 분모가 마이너스일 때는 분자가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의 경우에는 늘 이게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늘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씌우는 거예요?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항상 마이너스인데 얘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만 따로 이제 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도 이것만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것만. 자, 요거 계산하는 거는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퍼센트 계산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지금 퍼센트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매일 하나씩 퍼센트 계산하는 거 하나씩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나중에 제가 밴드에 퍼센트 계산하는 거 올려드릴 거예요. 밴드에 1월쯤에 가면 이제 계산 문제 이렇게 넣어 드릴 거거든요. 이제 하나씩 하루 하나씩 할 거예요. 하루 하나씩. 그럼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요. 1, 2, 3, 4, 5, 6, 7, 8, 9, 10월 중순까지 할 거니까 9개월 보름이니까 한 달에 20개씩 정도만 해도요. 일주일에 5일 월화수목금 그러면 한 달에 20개니까 180, 190개 정도. 이 190개면은 아주 그냥 충분하고도 남도록 연습합니다. 계산 문제는. 그것만 해도요. 계산 문제는 웬만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개씩만 해도.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풀어보시고요. 자, 요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돼요. 이제 이 글로 다 표현하기가 이제 불편하니까 엡실론 P 뭐 이렇게도 하는데요. 그냥 엡실론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것을 기준으로 해요. 1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이면은 이제 분모 분자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부호는 반대라 해도 그 변하는 정도는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20%분의 마이너스 20%라든가. 그럼 가격이 변하는 정도와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같다는 얘기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단위 탄력적이라 그래요. 근데 요 값이 1보다 크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더 크다는 얘기죠. 지금 1.25. 이게 더 크다는 얘기는 충격에 비해서, 가격이 변하는 거에 비해서 수요량이 더 많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탄력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보다 크고 무한대보다는 작아요. 이거는 탄력적 이렇게 얘기하고, 요 값이 1보다는 작아요. 1보다 작다면은 이게 요거보다는 얘가 덜 변한다는 얘기죠. 수량이 덜 변해요. 그럼 뭐예요? 비탄력적, 0보다 크고 이렇게 하면 비탄력적 그래요. 탄력성이 제로가 되면은 0.9, 0.8, 0.7, 0.1, 0.05, 0 돼버리면은 여기가 0이란 얘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혀 아무리 충격을 줘도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완전을 붙여서 완전 비탄력, 꿈쩍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무한대라고 했죠. 이거 무한대. 무한대는 건 뭐예요? 무한히 크게 변하는 거죠.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무한하게 크게 변하는 거. 이건 뭐라 그래요? 완전 탄력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일단 구분은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더 깊은 이론을 들어갈 거예요. 단위 탄력적인 걸 기준으로 해서 탄력적, 완전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됐나요? 탄력도가 0인 것은 완전 비탄력적.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간단하게 왜 이런 걸 하는지만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탄력성이라는 게 그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반응하는 정도거든, 사실은. 수량이 변한다는 게 결국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수요자들이나 공급자들이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가격이 움직일 때,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많이 변하는 재화하고요. 수요량이 적게 변하는 재화에 따라서 그 기업의 가격 정책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가격을 낮추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사러 온다면
비록 가격은 낮추었지만 사러 오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이러면은 살짝 낮추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죠. 그죠? 박리담의 전략이죠. 이거는 탄력적인 경우예요? 비탄력적인 경우예요? 탄력적인 경우죠. 수요자들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반응할 때는 차라리 살짝 낮춰서 많이 사게끔 하는 게 더 나아요. 그죠? 근데 비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오히려 올리는 게 나아요. 올려도 별로 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럴 때는 올리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그 제품 가격하고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경쟁 제품들이 엄청 많습니다. 경쟁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안 하면, 이 수요자들은 발로 투표한다 그러거든요. 발로. 어디든지 금방금방 갈 수가 있죠. 이거 아니면 저거 막 이 발 빠르게 다른 물건으로 갈 수 있죠. 이게 바로 어떤 상황이에요? 탄력적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가격을 차라리 낮춰서 끌어들이는 게 나아요. 뺏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근데 국내에서는 그만큼 경쟁 제품들이 해외만큼 많지가 않아요. 대체할 만한 다른 물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그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거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경제 원리를 따져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식품 같은 것들은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배 터지게 먹는 게 아니고요.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쫄쫄 굶는 것도 아니죠. 그 소리는 우리가 먹는 식품은 탄력성이 큰 재화요, 작은 재화요? 탄력성이 작은 재화란 말이야. 근데 액세서리 이런 것들은, 액세서리 같은 거, 손에 뭐 이렇게 치렁치렁 걸고 하는 이런 것들은 탄력성이 큰 재화예요. 가격 올라가면 안 사면 그만해요. 그리고 또 가격 하락하면 이제 여러 개 사버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사치제냐, 필수제냐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필수제는 대체로 어떻다고요? 탄력성이 작아요. 사치제는 탄력성이 커요. 근데 정부 정책은 주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은 필수제에 집중되어 있어요. 필수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민심이 동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도 달라져요. 탄력성 때문에. 그래서 그 제품의 성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탄력성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해요. 중요한데 좀 생소한 개념이란 말이죠. 평소에 잘 듣지 않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정도만 말씀을 드려요.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이제 요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고 요거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오늘 탄력성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다른 거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교재를 읽어보시면 뭐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은 대체제 0보다 작은 보완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기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지금은 무시하셔도 돼요.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이 경기 변동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 변동론이라는 거는 경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변한다라고 하죠. 경기가 변하는 걸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경기가 좋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 활동이 활발하면은 그러면 경기가 좋은 거죠. 작년에 비해서 대체로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그것이 소비가 돼서 유통이 돼서 소비되고 하는 거는 경기가 좋은 거고요. 근데 그게 둔화되면 뭐예요? 경기가 안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부동산 쪽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건축 활동이 활발하다가 어느 틈에 어디쯤인가 가서는 이제 건축 활동이 이제 둔화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변하는데 이렇게 변하는 걸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다른 경기 변동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반 경기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는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반 재화보다는 그 지역적인 그 격차가 좀 더 클 수가 있어요. 물론 일반 경기에서도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심하게 지역별 편차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좀 반응이 좀 더디게 나타나거든요. 만약에요, 여러분들 이런 책상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만들어버리면 이제 가동률 높여서 만들면 금방금방 만들어내죠. 그리고 여기 금방금방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거 뭐 남는 거 있으면 실어라도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부동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 있나요? 안 돼요. 바로바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착공을 들어가잖아요. 일단은 부족하니까 값이 막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착공이 들어가잖아요. 착공이 들어갔다고 이게 바로 나오나요? 안 나오죠. 자, 근데 이제 한 100채가 부족해요. 100채가 부족해서 100채 정도가 착공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가격은 여전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물건은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계속 높게 형성되니까 뒤늦게 착공하는 게 생깁니다. 아직 가격은 높으니까. 착공은 했는데 물건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만큼 착공했는지 지금 판단이 잘 안 되잖아요. 계속 가격은 높으니까. 그러니까 뒤늦게 착공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이게 완공돼서 나올 때 한번 보세요. 이미 기존에 착공했던 것들이 다 나오면 이미 충분히 충족이 됐죠. 근데 뒤늦게 착공한 것들도 계속 완공될 거 아니에요. 그 물건이 너무 많죠. 너무 많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가격이 내려가죠. 이제 그러면 가격 떨어지니까 이제 안 짓는 거죠. 그 안 짓는 게 뭐예요? 경기가 침체되는 거죠. 근데 이 부동산은 한번 지어 놓으면은 이게 효용 지속 기간이 길잖아요. 한번 새로 지어 놓으면 길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침체도 더 길게 나타날 수 있죠. 생산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렇게 생산이 되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길게 가야 이게 소진이 되니까 일반 경기에 비해서 이 변하는 주기가 어떻겠어요? 더 주기가 길게 나타나요. 길게. 일반 경기는 좀 빨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부동산은 이렇게 갔다 주기가 더 길게 나타나고 이 높낮이를 진폭이라 하는데 진폭은 더 어떻게 나타나고요? 진폭은 더 크게 나타나고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할 때 주기는 더 길게 나타나고 진폭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순환 변동이라 그래요. 순환. 오르락 내리락이 반복되잖아요. 이게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반복되는 거를 순환 변동이라 하고요. 근데 이런 순환 변동만 있는 것은 아니고 뭐 그냥 단어 뜻만 알면 되는데요. 그 계절적 변동이라는 단어도 배워요. 계절적 변동은 계절마다 나타나는 거죠. 봄철, 가을철, 이사철 수요가 있다거나 또는 방학 기간 동안에 대학가에는 공실 같은 게 더 많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계절 변동이라 하고요.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계절 변동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순환 변동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순환 변동을 이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이 국면으로 나누어 보기도 하고요.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이 국면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이렇게. 근데 이거를 넷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걸 하나의 주기라 그래. 주기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이걸 상향 시장, 이걸 후퇴 시장, 이걸 하향 시장, 이거를 회복 시장 이렇게 상후 하회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이걸 사국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둘로 상승 하락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넷으로 상승 후퇴 하락 회복 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 국면별 특징을 묻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시기에는 누구를 더 중시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올라가는 시기에는 특히 중개 업무에서는 올라갈 때는 매도인은 조금이라도 더 기다려 보려고 하겠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배짱 튕기는 사람이 매도인이에요. 매도인을 좀 중시해야 되고 내려가는 시기에는 매수인을 좀 더 중시하고 뭐 이런 거를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돼요. 자,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이제 경기 변동이고요. 그러니까 주된 내용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는 거, 일반 경기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런 순환 국면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은 더 다른 설명이 필요한데 이제 거미집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뭐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39쪽의 거미집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다음에 이제 시장론 넘어가시면 42쪽이 있죠. 42쪽에 시장론을 보시면 제가 이번 순환에서는 시장론을 넘어가시면 48쪽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있죠. 입지 및 공간 구조론 하는 거 있잖아요. 48쪽에. 거기에서부터 55쪽까지 있는 그 내용은 저 뒤에 부동산 금융론이 끝나고 난 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뒤에 있는 부동산 활동론에 있는 그쪽하고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부동산 금융론이 어딘가, 부동산 활동론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98쪽이에요. 부동산 이용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가 제 7편이에요. 7편. 7편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7편에서. 7편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시장론에서는 이번 순환에서 시장론은 뭐 그렇게 많이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시장이라는 게 어떤 것이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수업을 마칠 겁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앞에서는 이미 제가 수요 공급이 만나는 무대가 뭐라 그랬어요? 시장이라 그랬죠. 자, 이런 시장의 개념에 추상적 시장도 있고 구체적 시장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런 거는 구체적 시장이죠.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 근데 그런 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도 등장하고 공급자도 등장한다 그랬죠.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전부 다 시장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자녀분들이나 뭐 그 게임할 때 아이템 사고 판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게임. 인터넷 게임 할 때 아이템 사고 파는 거. 그 아이템 사고 파는 게 어디 그런 장소에 가서 파나요? 아니죠.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송금해주고, 계좌로 돈 보내주고, 인터넷 접속해서 아이템 받아요. 사는 사람 있고 파는 사람 있죠? 그럼 뭐가 형성된 거예요?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시장은 그런 추상적 의미의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일단 그런 거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완전 경쟁 시장, 불안정 경쟁 시장, 이런 거는 이제 중요도가 좀 낮아요.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그 오른쪽에 오시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하고 밑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있죠. 요거를 이제 주로 묻습니다. 시험에서는. 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주로 물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 위주로 좀 봐두시는데, 자, 요것도 이제 간단하게만 들어만 두세요, 그냥. 일반 재화하고 비교했을 때 부동산 시장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런 거 묻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여러분들 현대 자동차를 서울에서 파는 거하고 대전, 대구, 부산에서 각각 지역별로 파는 거하고 물건이 다른가요? 같은 거죠. 같은 물건이에요. 근데 삼성 레미안이 강남에 있는 거하고 강북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르죠. 똑같은 설계도면으로 똑같이 지어도 그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은 바로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지역별로 다르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다르다. 그죠? 또 부동산은 수급 조절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렇지 않은 편이에요? 수급 조절이 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뭐 책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모자라면 바로바로 만들면 되지만 이 부동산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공급 조절이 잘 안 돼요. 특히 공급 조절이. 그럼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면은 이게 가격이 지나치게 뛰어오르거나 이런 왜곡 현상이 나타나요. 수요자들은 막 등장하는데 사려는 사람은 막 등장하는데 물건이 없으면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가격이 막 치솟아 올라가는 거죠. 이러면은 정상적인 수준보다도 훨씬 뛰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거품이 낀다는 거예요. 거품 낀다는 게 바로 그런 현상이에요.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너무 올라가는 거죠. 이런 가격 왜곡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나 또는 일반 재화보다는 법적 제한이 많은 편이죠. 11월 3일 날 전매 제한 지역, 전매 금지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이런 법적 제한이 많은 그런 시장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반 재화 시장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들은 당연한 얘기들인데, 근데 43쪽에 그 부동산 시장의 기능 있죠.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기능이 자원 배분 기능과 가격 창조 기능이에요. 5번의 자원 배분 기능과 가격 창조 기능. 자, 오늘은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 가격 창조 기능과 자원 배분 기능 요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자원 배분 기능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원 배분 기능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원을 누가 배분해요? 국가가요, 국가가. 무슨 광산에서 석탄을 얼마 캐서 요거를 무슨 연탄 공장에 얼마 보내고, 무슨 제철소에 얼마 보내고, 무슨 뭐 시멘트 공장에 얼마 보내고, 이걸 다 할당을 주죠. 목표량을 정해놓고 생산된 양 중에 얼마만큼을 이렇게 보내면, 그 석탄을 받은 연탄 공장에서는 연탄을 몇 장 찍어야 되고, 또 석탄을 받은 철강 회사에서는 철강 몇만 톤을 생산해야 되고, 시멘트 공장에서는 시멘트 얼마, 이 다 할당입니다. 할당. 이 정부가 이걸 자원을 배분하는 거야.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업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기업이. 장사가 잘 되면은 장사 잘 되는 쪽으로 더 많이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덜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자원을 배분한다? 시장이 자원을 배분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배분한다? 시장이, 민간이 배분하는 것을 표현할 때 시장이 자원을 배분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됐나요? 이게 아주 중요한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그 2번에 가격 창조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협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가격 창조 기능,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 부동산 시장에서 독특하게 하는 얘기예요. 이 가격 창조 기능은. 자원 배분 기능은 모든 시장의 공통적인 기능이고, 가격 창조 기능은 부동산 시장에서 독특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 책에도 나오는 기능이에요. 3번은 초등학교 4학년 사회책에도 나옵니다. 시장에서 뭐하고 뭐가 교환이 이루어져요? 현금하고 부동산하고 현금하고 물건하고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이. 자, 지금은 뭐 그런 정도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나머지는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패스하시고요. 다음 주는 이제 정책론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오늘 했는 것들을 잘 주의 깊게 여기까지는 좀 했고요. 나머지는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 거예요. 요거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애쓰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